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올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고 과거의 적대감을 대체해서 생산적인 관계로 진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수단으로 쓴다면 좀 약간 좀 잔인하다 할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수단으로 러시아한테 상식적인 것은 대부분 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생긴 신뢰감이나 우호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잘 생산적인 관계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현재 그 방향에서도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러시아가 유럽이나 나토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날 협상하고 나니까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국내 여론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자체는 이 같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오면서 이제 공약할 때도 이 부분을 미국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방 이렇게 전쟁을 끝내겠다. 불필요한 전쟁이고 미국에 굉장히 해가 되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실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장애물입니다. 헌법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자거든요. 헌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은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를 지난 상태에서 전쟁을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언해가지고 그 비상계엄 하에서 임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 젤렌스키의 협상상의 위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터 치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명색이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협상을 거부하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보를 지원하거나 물자 지원을 이제 끊었다 넣었다 하면서 이제 훈련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이걸 대가로 협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에 비유하자면 목줄을 좀 당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젤렌스키를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는 영토 양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 4개 주에 대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2022년 9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제가 월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합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현재로 이제 그 영토가 러시아 법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헌법상으로 인해서 그 영토는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는 국제적으로 따져야 될 상황이지만 러시아 내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 영토라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 영토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아니지만 한 8, 90% 이상 거의 확보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한 80%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젤렌스키는 협상에 대한 진지함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3번을 속았거든요. 미न्스크 1협정, 미न्스크 2협정에 대해서 속았고 이스탄불 협정은 끝까지 다 해가지고 사인까지 한 상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러시아계 인원에 대해서 그 국민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으면은 영토를 굳이 차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같았거든요.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토의 어떤 가치보다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다시 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이런 내러티브는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근거가 없는 내러티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우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젤렌스키가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대표를 보냈지만 협상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30일 제한 이것은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자기 대표들을 보내서 합의를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합의안을 하나 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때 이제 젤렌스키가 딴소리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협정 30일을 푸틴에게 제안했지만 그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고 또 이 협상을 가지고 러시아랑 협상을 이어나간 이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일단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협상이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안보 구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날 소위 말해서 특수 군사작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러우전을 개시했을 당시에 그것보다 2개월 전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성 제안한 협약안이 있습니다.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보 관련 사항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를 하자면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바이든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우전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전장의 형식에 바꾸어서 2024년 6월 14일 날 6월 15일부터 스위스에서 유럽평화회담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입니다. 유럽평화회담에 당사자인 러시아는 초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담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참석 안 했다고 또 불평을 하고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루 전에 푸틴이 제안한 소위 말해서 준 14 라인이라 그럽니다. 준 14 라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설명할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과거에는 안보 구도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4개 주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자, 헤르손 지역하고 과거 2014년도에 합병한 크림에 대해서 승인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수용했죠.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그 미국 국방장관 텍사스가 2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제 유럽 사람들끼리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사실상 다 공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럽인들도 일부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이걸 확실히 수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
그 주들을 러시아로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러시아계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 그 동족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종 청소 비슷하게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개입한 것이거든요. 저걸 만약에 일찍 수용했었으면은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문화적 자율권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모범 사례인데요. 1955년도에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안보협력위원회 규약을 지키고 중립을 선언하고 번영을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오스트리아 내에는 이탈리아계, 슬로베니아계, 헝가리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독일계도 있고요. 독일계는 다수민족이지만 어째 소수민족이 있는데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자율권을 모범적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잘 번영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방식을 수용할 것을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럽의 안보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구도하고 세계의 안보 구도를 틀을 다시 짜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복잡해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사 관계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좀 걸릴 사항이죠. 어쨌든 주요 요구 사항은 나토하고 러시아가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방하거나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쪽은 그걸 좀 이제 바꾸자는 것이죠. 미국의 여론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걸 이미 내재한 상태라서 유럽의 지도부들이 거의 저기서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미군의 유럽 철수와 맞물려서 유럽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유럽인을 버리거나 나토의 방위 공약을 조건부로 이제 자꾸 받아들이고 하니까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좀 부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배경에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유럽의 질서를 유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만 믿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빠지면은 이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외부에서 보면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때까지 저런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지전략적으로는 또 지경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유럽이 살 길은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러시아를 배제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내왔었던 것은 러시아가 좀 약했거나 혹은 미국이 상당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이렇게 러시아에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미국이 빠지고 유럽 혼자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난센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현재 군사적 영향권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 유럽의 안보나 안정과 평화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이 매우 어리석은 논의인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킬 평화가 없습니다. 현재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나토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푸틴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 저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협을 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또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봐야 영국군이 별로 안 되니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미국의 지원이란 것도 잘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군 굉장히 많은 군이 그냥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온 겁니다. 말은 쉽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핵무기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고요. 미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지친 상태임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망상에 근거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침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땅 1인치라도 가겠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